안녕하십니까. 박충구 교수입니다. 저는 감신대에서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가르치고 정년 은퇴한 교수입니다. 지금은 생명과 평화연구소 소장으로 연구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연 내용은 크게 보아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 그 방향을 생각해 본 것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민주시민의 삶의 문제였다면, 오늘은 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게 될 텐데,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민주시민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번 강연으로 매듭짓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 주로 오늘 강연은 이 책의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것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로마 제국을 대표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장군들의 행진 대열이 있을 때, 그 대열 뒤에서 노예를 시켜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소리를 크게 지르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말뜻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성취를 거뒀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성취, 가장 놀라운 성취를 거둬들였을 때, 그때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의 수위를 조정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죽임의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변혁시켜서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뤘다면, 이번 시간은 죽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이 됩니다. 생명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폭력은 거부하고 비판하고 제거하는 것, 그게 민주시민의 삶의 과제라고 한다면, 몸이 낡고 생명력이 다해서 생명이 멈추는 자연적인 사건,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은 민주시민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이해하고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혜롭게 자기 삶의 가장 커다란 사건에 대처하는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과 저 자신은 죽음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냥 대충 살펴보면, 심장이 멎었을 때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호흡사가 되죠. 또 이미 호흡을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 세포의 일부는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장기를 적출해서 장기 이식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죠. 그런데 모든 세포가 죽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가 아닌가, 그게 세포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전문적인 개념으로 뇌사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비록 호흡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가 정지되어 있다면 인위적인 호흡을 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뇌사가 판정 내려진다면 그 사람은 삶으로 다시 건너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일 때는 보통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그 죽음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더 이상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을 형이상학적으로나 혹은 종교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제 생각엔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저는 생물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물학적인 몸을 가진 나는 죽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조건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정의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몸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신체적 사건이다. 생물학적인 사건이다. 물론 직간접적으로 다른 의미, 정신적 죽음 혹은 관계적 죽음, 다양한 죽음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죽음의 개념은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의 주제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수명이 연장됐다고 하는 것은 인류사적으로 보면 폭력적이고 죽음의 문화를 극복해 온 결과를 우리가 혜택 입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는 굉장히 오래 수명이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새로운 부담스러운 영역을 우리가 끌어안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7살 혹은 우리나라 지금 82.4년을 평균 수명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80살 넘어까지 살 수 있는 인생 플랜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면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수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애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삶은 지금 미성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장수, 노인, 이런 형태의 새로운 포맷을 가지고 삶을 플랜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평균 수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봐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82살까지는 살겠구나, 이게 평균치구나, 이게 기대 수명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 수명에 비해서 살긴 사는데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조금 낮습니다. 평균치로 봐서 여성은 16년 정도가 건강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82세까지 평균 수명이라고 한다면 여성은 16년 뺀 66세까지 정도가 건강하게 살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병치레를 이제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 되는 거죠. 또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의 편차가 약 1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년기 말년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나 이제 이 삶의 말년으로 가게 되면 건강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은 1956년에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했었는데 이거를 2015년에 바꿨습니다. 그 틀을 아주 바꿨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17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인데 조금 놀랍게도 18세부터 65세까지가 이제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60 넘었다고 노인 흉내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 이게 장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노인 얘기는 옛 얘기입니다. 이제는 노인 얘기하려면 80은 넘어야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9세를 넘어가게 돼서 100살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장수 노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젊음과 삶의 어떤 주기,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틀거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옛날의 포맷을 적용하면 정신적 조로증에 걸립니다. 저는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노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년으로 살고 청년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 건강관리 잘하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매너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흐름을 주도한 평화 프로세스, 왜 이렇게 생애 주기가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1강, 민주시민의 삶의 과제를 해명하면서 말씀드렸던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수명이 연장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된 삶의 구조,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야만적 제의나 포악과 폭력이 제거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저런 것이 다시 찾아오면 우리 수명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국가 권력의 출현과 공인되지 않은 폭력이 제거됐지요. 또 국가 권력의 야만성도 오늘날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상한 말로 비방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새롭고 낯선 어떤 이해, 이거는 국가 권력의 신화를 이제는 버려도 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더 강고한 폭력적 국가 권력이 나온다면 그런 이해가 또 억압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는 자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셈입니다. 자유의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책임의 영역도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구조적 폭력도 이제는 다양하게 제거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을 다소 해체하고 재조정하는 작업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바로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삶의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한동안은 우리는 전쟁을 옹호하는 이론, 정당 전쟁 이론을 도처에서 적용했어요. 그러나 핵무기가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 이론은 이제 낡고 진부한 이론이 되고,
정당한 평화 이론이 더 우세하게 유엔과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의 지평을 확장해온 평화의 프로세스, 이것은 계속 지속돼야 되고, 저는 이 평화의 프로세스를 좀 더 미시적으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오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배타, 증오와 혐오의 문화, 이런 편견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에서의 인간의 죽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인간의 죽음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게 미래의 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 오늘에 죽어가는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폭력으로부터 해방된 세상, 이 민주사회 속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제는 국가 권력이 많은 책임을 져주지 않아요. 자기 성의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식을 어떻게 낳을 것인지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결혼도 이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삶의 질의 문제를 어떻게 살아갈지 다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유와 책임의 범주가 굉장히 확장된 세상에서 과거에 이해하던 죽음, 과연 적절할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죽음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죽음은 새 죽음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상당히 무겁지만 저는 굳이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죠. 우리 주변에서 도처에서 죽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한 75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쩌다가 조우하게 됩니다. 과거의 죽음은 죽임의 문화 때문에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젊어서 말이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매 맞아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나와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현대인의 죽음은 그런 비극적인 죽음보다는 80 정도까지 살다가 노화돼서, 그래서 자연사하는 구조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범주와 이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죽음의 윤리 가지고 현대인의 죽음을 이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책을 썼던 겁니다. 거기서 가장 누락된 것이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다시 생각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죽음은 전쟁, 전염병, 폭력의 제거와 위생, 더 좋은 위생, 더 좋은 영양, 더 좋은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수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른스트 블로호의 얘기대로 한다면 희망의 꿈이 많이 실현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더 큰 희망을 또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래서 오래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이 79살까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작년도 상당히 오래 연세가 드신 분까지 가는 거고, 80부터 시작되는 노년이 99세까지 가는 거고, 오래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늙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전 10시쯤 전철을 탔더니 노인들만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고 오래 늙어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장애를 가지고 또 고통을 겪기도 하는 기간이 있죠. 그게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사이. 그러니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그 차이, 그 기간이 사실은 장애와 고통을 겪는 기간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호스피스로 삶의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죽음을 대부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거의 80%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많은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호스피스로 보내서 일상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일종의 배제하고 그리고 추방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 문제도 윤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관심, 그게 과거의 죽음의 윤리의 핵심이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관심, 여기에 더 포커스를, 더 초점을 맞추고 죽음을 이해해야만 죽어가는 사람을 바로 이해하고 또 내 자신도 언젠가 나의 죽음을 맞을 때 준비가 잘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김훈 씨가 쓴 그 죽음에 관한 어떤 그 명상적 글이 있는데요. 자전거를 그분이 즐겨 타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벚꽃이나 이 꽃을 비유해서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는 벚꽃처럼 이렇게 흩날리듯이 산화하듯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련처럼 누렇게 떡진 잎이 되도록 가지에 붙어 있다가 끈질기게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철퍼덕 떨어지는 죽음도 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었다고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의 죽음이죠. 뭔가 현실감은 없지만 죽음을 인지하게 되는 그런 어렴풋한 인식이 일어납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언젠가 나도 저런 죽음을 맞을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제3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좀 더 죽음을 리얼하게 경험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사랑의 깊이만큼 괴로워하고 아파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아주 고통스럽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 그것이 잃은 죽음일 때는 더 슬프지요. 괴롭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 어려움을 느낍니다. 시몬 르 보바르는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쓴 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폭력이다. 폭력이란 말이죠. 산자를 낚아채서 데려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나의 죽음, 다른 사람의 죽음, 삼자의 죽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건 아직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 성큼 나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느끼는 순간 우리는 오싹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모리 교수가 자기에게 죽음이 이제는 불치의 병으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통보받은 순간에 그때 했던 말 한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어쩌지? 우리 모두는 언젠가 내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맞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음은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제지요. 우리나라 연령층의 구성을 보면 여기 지금 색깔이 약간 좀 흐릿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995년도에는 유소년 14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 인구의 23%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5.9%밖에 안 됐어요. 이게 25년 전에, 약 2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의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새로운 아기들이 태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 저하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저하돼서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적어지는데 수명은 연장이 돼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14.2%가 된 것이 2017년이니까 지금 2021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15% 이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3% 이상이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우리는 훨씬 들어서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령화돼서 이렇게 사회의 노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 그것이 노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다가 노인이 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그 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죽음에 관한 작년에 나온 통계청의 데이터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인의 죽음 2019년 통계를 보니까 2019년 우리나라 사람의 죽음에 관한 통계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실, 60세 이후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몇 프로입니까? 놀랍게도 82.5%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65 이상이 돼서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진 세상,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80세 이후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47%였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절반은 80이 넘은 어른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0이 넘어서 죽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여성의 경우는 60.5%가 80세 이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오래 사십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회학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여성의 삶에는 죽음의 파워, 죽음의 힘이 좀 덜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의 경우는
31.4%가 80세 이후에 사망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70%가 80 이전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80 넘어서 살기가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되겠구나. 우리 가운데서 셋 중에 둘은 80 넘어가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김순재, 탤런트 김순재 씨가 자기의 옛날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을 제가 잠깐 봤는데, 노인의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기서 김순재 씨가 그냥 뒷말처럼 그냥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80이 넘어가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 다들 세상을 떠나서 말이죠. 아니면 지금 중환자가 돼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 얘기가 저에게는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어가면 굉장히 관계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구체적인 현실,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현대인, 우리 한국인은 대부분 자연사,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사고로 죽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학살당하는 이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와서 비로소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 전쟁도 겪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훨씬 안전한 사회에서 살다가 자연사, 즉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죽어가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그것도 늙어서 오래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에이징, 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를 한번 살펴보죠. 노화는 시간과 더불어 일어나는 변화가 서서히 우리 몸에 축적된 것이다. 이 변화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질병이나 죽음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질병이나 죽음에, 나이가 들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분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축적이 노화 과정이 일어나는 세포와 조직에서 부단히 일어나는 해로운 산화 작용의 총체이거나 그러한 작용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노화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 하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노화 현상을 정의한 거예요. 우리 몸은 늙어가고 늙어가는 것이 축적이 돼서 면역 체계가 붕괴가 되고, 그래서 몸에 어디선가 기능의 장애가 일어나는 것, 이게 노인들의 질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화가 언제 시작되시는지 압니까? 시작되는지? 14세에서 17세의 경까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20살이 넘은 사람들은 이미 노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30 후반대 이후부터는 노화의 속도가 훨씬 또 빨라집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중년의 얼굴이 됐다가 노년의 얼굴이 되는 거,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이 과정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있습니다만은 그 노력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면 늙어가는 과정이 더 길어지는 거죠.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에 어떤 무녀가 나옵니다. 그 무녀가 아폴론 신 앞에서 정말 현란하고 아름다운 춤을 췄어요. 그래서 아폴론 신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그 무녀에게, 쿠메 출신의 무녀라고 그래서 쿠메의 무녀라고 하는데, 그 무녀에게 내가 나를 즐겁게 했으니까 너에게 하나 상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네가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무녀가 허리를 굽혀서 땅에 흙을 한 움큼 움켜쥐더니 그것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 먼지만큼이나 많은 생애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생명과 비슷한 생명을 요구했어요. 아폴론 신이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무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다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그 다음에 만난 친구도 다 떠나고 다 떠나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어요. 생명은 있는데 몸은 계속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쪼그라들어서 조그만 조롱, 새집 같은데 매달려서 그냥 숨만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새장에 매달린 무녀를 보면서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무녀야, 너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무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I wanna die. 나는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T.S. 엘리엇이 오늘 현대 문명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한 것과 우리 삶의 현실과의 엇박자 나는 구조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스토리입니다. 늙는다고 하는 것, 수명은 연장돼 있지만 늙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또 하나의 새로운 커다란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아메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어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가 우린 결국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삶의 구조는 과거에는 젊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는 결국 늙어서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현대 한국인은 평균 83세의 생애를 산다.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83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통찰력 있는 얘기입니다. 몽테뉴는 36살에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못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 감으로써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이것이 노아의 유일한 미덕이다. 노아를 겪으며 조금씩 죽어온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완전하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이다. 굉장히 초연한 표현이에요. 그 상태에서 죽음이란 그저 존재의 절반 혹은 4분의 1만, 왜냐하면 늙어가면서 우리의 많은 부분은 이미 죽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몽테뉴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건 절반의 죽음이거나 4분의 1의 죽음이다. 그건 너무 젊음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반은 저는 동의하고 반은 별로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늙은 존재는 그럼 차별받을 수 있는가? 4분의 1의 생명이니까, 절반의 생명이니까 늙은이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늙어서 노화된 인간이라도 하나의 하나의 생명으로 리스펙트,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테뉴가 수상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늙는 걸까요?
늙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갑니다만은 뭐 프로그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전자 안에 이미 이 우리의 삶의 질과 과정과 죽음이 거의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집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하고 어떤 집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명하기도 하는 것, 이런 것은 유전자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로 모든 세포에는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 생명선이 있는데 그 생명선이 긴 사람들이 비교적 오래 살더라. 그래서 텔로미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 세포 안에 있는 텔로미어를 더 길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하나의 생명공학적인 연구 그리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활성산소 이론인데, 활성산소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 이 박테리아나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지만 활성산소가 너무나 많아지게 될 경우 오히려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해서 변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37%가 암에 걸려서 대부분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정상화할 것이냐, 너무 과도하게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산화작용을 하는 그러한 노력들,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고 운동 열심히 하고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오늘날 하나의 기본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기계가 너무나 오래돼서 낡아가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몸을 하나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근골격계가 약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뼈와 관절, 체지방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도 이상이 생겨서 대부분 시력을 교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또 나이가 들면 잘 듣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력의 변화가 있어요.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경우는 덜 밝게 느껴진다. 날카로운 소리 이런 것들에 굉장히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나라 말의 자음이 고음이기 때문에 자음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거는 일종의 청력의 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상이 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냄새 맡는 것도 나이가 들면은 바뀝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커피 향을 즐기시는 분들 언젠가 지나가게 되면 커피 향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또 피부에서 일어나는 노화가 제일 커다란 문제가 되죠. 피부가 과거에는 누가 이렇게 꼬집어도 금방 펴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한번 자기 손등을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즉시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탄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피부가 이 신진대사 구조가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검버섯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뵈면 얼굴에 검버섯들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건 바로 온몸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나 영양 공급에 지장이 왔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현상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삶의 과제가 됩니다. 제가 교수직을 은퇴하게 되니까 한 후배가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형님, 이제부터는 연구하고 책 쓰고 글 쓰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거, 그게 제1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생각해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옳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늙게 되면 뇌의 부피도 줄어듭니다. 60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매년 뇌의 부피의 용적이 1% 정도 줄게 돼요. 그러니까 80세 정도 되신 분은 과거의 뇌의 크기보다 한 20% 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어떤 존엄한 가치를 상쇄시키는 우리 몸의 구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넘어지시면 뇌의 충격이 젊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미끄러울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리를 강하고 단단한 것에 부딪힐 경우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보다 노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특히 온몸이 약하기 때문에 골절이라든지 이 피부에 혹은 이 뇌의 충격 강할 수가 있죠.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척수의 세포수도 줄어들고요. 또 심장, 혈액의 양도 줄어듭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이 몸이 경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쉬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벽이 너무 경화돼서 혈관을 잇는 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호흡, 폐의 근육도 능력도 어떤 그 처리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신장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 능력도 저하되고 모든 분리하지 않은 구조가 없습니다. 면역 체계,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어 가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그것은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세포들의 활동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이나 혈관 질환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우리 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들어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가지는 5대 질환, 특히 4대 질환이 전부 이것과 관계가 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암이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몸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3사람 가운데 1사람이 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당히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별 사망 비율을 살펴보면 결국 남자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20.9%가 80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은 이게 19년 데이터입니다. 34%가 10년 전보다 14%나 더 늘어났잖아요. 남자들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은 80 넘어까지 살고 3명 중에 2명은 80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자는 3명 중에 2명이 80 넘어까지 살고 3명 중에 1명이 80 이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80 이전에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환갑 넘어서 한 70 넘어서 세상을 떠나도 그냥 뭐 살 만큼 사시고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80 넘어까지 사시고 세상을 떠나야 그냥 수명을 누리시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 사망 원인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가장 치명적인 질환이죠. 그러니까 노인들의 죽음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데 노인들 가운데서 세상을 떠나는 이유 중에 5번째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률이 26.9%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연령 분포도를 보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80세 이상 환자들이 제일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여자, 남자, 여자. 여자분들이 더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죠. 70에서 79세까지가 상당히 많은 숫자. 70 미만의 사람들은 훨씬 적어지고 여기 보면 30대 이하에는 거의 죽음의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치명적으로 위해를 겪는 사람들은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망자도 실제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이 여기 젊은 층들이에요. 많이 걸렸는데도 죽는 사람이 소수고 여기는 많이 걸리지 않는데도 죽는 사람이 다수다. 그 얘기는 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면역 능력과 방어 능력 체계가 무너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죠. 좀 안타깝죠. 또 하나의 현실은 이제 작년과 올해에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 치매는 자기 자신의 기억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기억력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에 관한 자료들을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 가장 이제 치매의 치명적인 어떤 질병인데 이 알츠하이머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고령화된 사회로 가면 갈수록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치매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 능력이 없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지요. 또 치매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목할 것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가운데서 남자가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절반 이상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고령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확률이 남자보다 2.3배나 더 높게 불리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더 고령화돼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치매 환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 대처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노화된 인간, 노화된 사람, 이 사람을 장애 노인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일종의 장애인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암, 심장, 혈관, 폐, 뇌 질환의 습격을 받아서 이 거의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또 65세 이후 암으로 사망하는 빈도가 37%나 되기 때문에 이 37%의 암 환자들은 거의 장애인 수준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회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장 질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뇌의 붕괴 이런 사건들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습격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민주사회가 컴패션, 연대와 그리고 동정과 상호 공동성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면서 다뤄야 할 문제인가? 이거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문제죠. 요즘 서울 외곽에 나가면 눈에 띄는 것이 요양원들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요양원에 가서 다른 자식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고 피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죽음의 원인은 뭐냐? 몸이 낡고 노화되고 그 결과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만성 질병에 걸림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프로세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 같은 경우 노인들의 문제를 보면은 근육이 약화되고 무릎 관절이 문제가 되고 기억력이 손상이 돼요. 집중력도 약화되고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에 대부분 걸려요. 불면증,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요. 혹시 노인들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가족들은 아마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쉽게 바로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거죠. 여성 노인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계시는데 사회 속에 이렇게 드러나 보이질 않죠. 남성 노인들은 바깥으로 많이 돌아다니셔요. 여성 노인들은 바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관계망이 우리 사회에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노후는 남성들에 비해서 곤공하고 질병치레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부족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훨씬 더 빨리 몸이 주저앉는 거예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편차가 남성보다 크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주체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 삶을 의존하게 되는데 아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딸들, 며느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들 낳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는데 요즘은 아들 낳으면 별로 쳐다보지 않고 딸을 낳아야 반가워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아들만 있는 가족은 별로 좀 이렇게 쓸쓸한 것 같아요. 마음은 든든해도. 근데 딸을 둔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늘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딸들의 관심이 아들들의 관심과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들만 둘인데 좀 맹숭맹숭합니다. 이 삶의 노후, 어디에 의존할 것인가? 여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더 불리한 고령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인들에게는 우울증이 훨씬 남성들보다 심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도 약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 삶을 사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희 세대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해서 사는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요. 도구적 지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 능력이 있다든지 직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여성의 노후의 삶에 엄청난 조건이 됩니다. 가진 사람은 자기 삶의 지지 기반이 든든하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지지 기반이 약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오래 있게 되면 불리한 상황이 겹치게 되면 자기 삶의 무의미를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노인들이 특히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내가 늙었을 때 겪을 수 있는 두 가지 시련이 있는데 저는 그 시련을 이렇게 봅니다. 늙어서 겪는 보편적인 시련, 그거는 누구나 다 겪는 거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곤경과 노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이건 민주사회의 어떤 공동적 삶의 기반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노인에 대한 배려, 노인에 대한 보호,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지금 급격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본다면 아직도 형편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노인들이 겪는 곤경은 노화의 결과로서 장애, 그 장애가 가져오는 고통, 그리고 자기 죽음을 맞아야 하는 과제.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고 그 노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노인이 겪고 있는 5가지 위기를 경제적 빈곤, 특히 한국 노인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빈곤합니다. 관계 상실, 가난하면 관계 상실이 더 강화돼요. 신체적 장애, 의미 상실, 고통과 죽음, 이것이 서로 상황을 일종의 시너지, 아주 불리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겪는 노인들의 구조를 보면 이 도표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노인들이 현재 얼마나 빈곤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노인 가운데서 4.3%, 네덜란드는 2% 정도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 능력과 여력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8%가 준비된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4%가 빈곤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절반 정도가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을 겪어야 하는 생애의 시기를 맞게 된 거죠. 그 노인 빈곤율을 보면 이 OECD 국가 가운데서 이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이 49.6%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둘 중에 하나는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노인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할 여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가치를 위해서 자기 삶을 소모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은 자식을 결혼시키면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이상한 사회가 저는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줘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집값이 고도로 높아진 상황에서는 정말 더 많은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노인들이에요. 자기도 가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 노릇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버림받기도 하죠. 경제 능력이 없는 노인은 소외되고 버려지기도 합니다. 연 2,000명이 혼자서 고독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끔찍한 사회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도 곁에서 돌보거나 관심을 갖거나 지켜주지 않는다. 굉장히 비인도적인 사회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살률 가운데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얘기하면 정말 OECD 1등 중에서도 1등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7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 10대 자살률의 15배예요. 이런 건 별로 보도가 되지 않죠. 정말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노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인들은 우리의 미래니까. 80대 남성의 경우는 무려 10대 자살률의 30배예요. 그러니까 80까지 살아계신 노인들이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이게 과연 진보된 사회일까요? 사람을 버리는 사회일까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야만의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임의 힘을 가지고 죽이는 사회였다면, 지금 여기서는 사람에게 의미를 박탈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굉장히 비정한 사회예요. 야만의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진보했지만 진보된 사회 속에서 가장 어두운 측면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인 자살의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삶의 기쁨이 없다, 치매로 인하여 정신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가 있다. 그 삶의 독립성이 없어지면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어머니가 스스로 대소변을 보시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본인이 민망해 하시는지, 도와주는 자식들 앞에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온갖 모욕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무능에 빠진 것. 2018년 한 해 보니까 60대 이상 노인이 말이죠. 무려 4,691명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스스로. 굉장히 비극적인 사회예요. 미국하고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약 한 4.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 2억 5천 정도? 2억 3천 정도? 이 정도 인구니까요. 그러면 미국보다 4분의 1로 줄이면 우리나라 한 2,000명 정도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다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노인들을 스스로 죽게 만드는 사회라는 거죠. 그 노인들은 자기 문제로 세상을 떠나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게 민주사회고 인간화된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런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을 그 숫자를 더 많게 만드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자살의 이유를 분석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청소년들의 자살은 자기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일어나는 자살, 이거는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노인들, 80노인보다 30배나 적습니다. 소수예요. 중장년은 경제적 실패 때문에 대부분 자기 삶을 포기하고 책임을 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을 포기한다면 노인은 건강과 경제 문제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27.7%, 건강 문제가 27.6%, 거의 뭐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섹션을 따로 떼놓고 노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에 저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 노인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 사회를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논리를 버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는 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젊은 사람들은 내일의 노인 더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에른스트 블러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한편으로는 주어진 경제적 예속에서부터 해방 없이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다. 가난한 사람 보고 존엄하게 살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는 간과해요.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커다란 오산입니다. 노후를 생각해서 경제적 여력과 준비를 하는 것, 이거는 현대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중요한 과제예요. 정신만 얘기하는 것, 저는 그래서 저는 신학자지만 저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몸을 끝까지 관리해야 되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정신은 좀 덜 관리해도 괜찮습니다. 노인의 죽어감을 바라보는 시각, 그 현대인의 죽음이 노인의 죽음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 가지 차원에서 보완돼야 된다. 복지적 차원에서는 노인들은 장애인 대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면 거기에서 다양한 갈등이 일어나죠. 경제적 시각에서 노인들의 빈궁한 처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 우리나라가 이제는 저소득층에 올해부터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거 참 하나 커다란 우리 사회의 진보라고 생각해요.
퍼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권론적인 시각에서는 차별 없는 존중, 장애인에 대한 연구가 죽음의 문제와 관련돼서 더 연구가 돼야 돼요. 이런 연구가 저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을 누가 분석해낸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바라보면 불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건강한 사람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장애인이 옆에 앉아 있으면 불편함을 느껴요. 심하면 무서운 것도 느끼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나와는 분명히 다르고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스페셜해서 거리를 두고 싶죠. 도와줘야 되는 어떤 책무감이 느껴지고 이러한 우리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건 어려서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그 레벤슬라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하고 싶었는데 그 레벤슬라움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을 살펴보니까 나치가 사용했던 개념이더라고요. 그 나치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일종의 생명공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화한 표현으로 써서 그 안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레벤슬라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텀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몸이 약해지고 그 장애가 있어도 내 삶의 질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사회가 개발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회 정책적으로 이것이 보완돼야 다양한 관계나 사회망이나 종교 안에서 지금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 안경과 관계가 증진이 될 때, 그래서 독일 교회는 아예 교회 정책을 하나 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Begleitung zum Tod라고 하는 개념인데 죽음까지 교회가 죽어가는 사람들과 동행하게, 베글라이텐이라고 하는 게 동행한다는 뜻이거든요. 노인과 죽어가는 사람과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사회 구조, 관계망, 종교, 교육, 정서, 이런 거 우리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노인들을 요양원으로만 추방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존엄성이 결국 박탈당하는 노후와 죽음,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에는 지금 이런 현실이 있어요.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경제적 불안과 관계 상실, 의미 상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반사회적 자살. 왜 그렇게 자살자가 많으냐? 80 이후에 이런 현상 때문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을 확장하는 것,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생명만 리스펙트 받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저는 돌봄의 의미를 신체 경제적 영역으로 연장해야 된다. 특히 종교가 말이죠. 교회에서 설교로 이렇게 케어하는 거. 그래서 종교인들의 역할을 독일에서는 이제 제일초르거라고 그래요. 제일이라고 하는 게 정신 영혼인데 초르겐 돌본다는 거죠. 정신을 돌본다. 그게 종교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의 역할도 확장해서 몸과 경제적 영역까지 확장하지 않으면 종교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 나이 든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정신적으로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종교의 역할입니까? 아니죠. 종교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화의 끝은 장애와 죽음이므로 사회적으로 장애 수용 이해 능력, 저는 이거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 독일의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분석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 저는 그 공부를 독일과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서 제 아이들이 자랐어요.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봄이면은 뭐를 하느냐면 야구를 하고 겨울에는 축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는 데니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가 하루는 오더니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야구 졌는데 이 잭이라고 하는 애 때문에 졌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이 거의 반신 이 장애아예요. 장애아인데 야구팀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날아오는 공을 얘가 때릴 수 있습니까? 때릴 수 없어요. 제가 봐도. 휘둘러 봐야 적시에 때릴 수도 없고. 그런데도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못하는 부담을 팀이 다 같이 나눠지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을 보고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 아이는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약자의 짐을 나누실 줄 아는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것, 그 독일 사회 굉장히 강해요. 미국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자는 벌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서운 사회예요. 약자를 버리면,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면 그 부모가 늙어서 약자가 되면 자식이 버리는 거죠. 슬픈 얘기예요. 저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죽음학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이제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책,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담학에서는 필독서지요. 여기서 죽어가는 과정을 5가지로 분석했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옳은 거라고 보지 않아요. 죽음을 딱 맞닥뜨리면 부정한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나 더 살고 싶다. 이런 거죠. 근데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나를 속삭인 남편 때문이다. 뭐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분노를 표현해도 그래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살 수 없을까? 우리 애가 대학 마칠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만. 그런데도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니까 우울이 찾아와요. 우울을 겪은 다음에 비로소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큐블러 로스의 이론이에요. 저는 이 이론은 과거의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절차는 심리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절차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플러스 돼야 될 것이 뭐냐?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앞으로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단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죽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처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서 마지막 가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의 죽음의 윤리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죽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 말고 이런 단계를 차라리 생각을 해보자. 사람은 늙고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게 말기 선언이에요. 그러면 보호기관으로 이송이 돼요. 작별의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유지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거기서 또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로 가게 돼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의료인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요.
이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최후에 죽어가는 사람을 연명치료를 끝까지 하는 것 하지 못할 수 있도록 환자가 원하면 그런 법을 개정했죠. 생존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연장하는 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환자 중심의 판단을 해야 된다. 의료인 중심의 판단이 아니라 그 윤리가 바뀌어야 돼요. 사전 의료 지시서를 해서 자기 죽음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 타자의 개입과 처치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아직 없어요. 말기 환자의 인권과 자율성과 존엄성을 옹호함으로써 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행사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통이 극심하고 더 이상 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할 때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망설이냐 말이에요. 저는 이걸 망설이는 건 과거의 죽음의 윤리에 우리가 너무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죽음을 지켜본 간호사 김영숙 씨가 쓴 책인데 이 책 꼭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분이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만두고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죽음의 장소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죽기 싫어해요. 비인도적이에요. 첨단 의료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는 이의 손길과 관심이 있는 데서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없는 그 비극을 겪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작별의 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죽음을 관리할 권리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버림받아서 혼자서 쓸쓸하게 병원에서 그냥 의사들이 조치를 취해서 연장하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 김영숙 씨의 책을 읽은 독자의 글이 참 괜찮아서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 차례 생각했다. 병원에 안 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가더라도 기계에 의한 연명치료를 나는 거부한다. 의미 없는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다. 가장 두려운 건 치매같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질병이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존엄사를 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죽음의 과정을 의식하며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그러나 고통만은 피하고 싶다. 암이나 불치병이 무서운 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고약하기 때문이다. 저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이분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어감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는 프로세스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거의 죽었는데 근데 살아있어요. 내 몸의 많은 부분은 죽어있는데 살아있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왜?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내 몸의 일부는 죽어있어요. 이게 고통이죠. 조기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 고통과 얘기되는 고통과 그리고 내 인간의 존엄성이 모욕당하는 그런 두려움, 내 스스로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실, 능력의 상실, 내가 사물과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분간도 못하는 어떤 인식의 불능, 이런 것들을 사실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한스 킹이
지금 일종의 치매로 가는 프로세스에 있어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습니다. 그 걸린 사실을 알고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결단하기를 원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보내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소망을 들어주기 바란다. 한스 킹은 안락사 기관에 이름을 등록하고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할 상황이 될 경우에는 나를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에요. 신학자고 카톨릭 사제지만. 한스 킹의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따왔는데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양 견뎌야 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제도 의사도 재판관도 그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가 내리는 자기 결정권의 본질은 살인이나 자살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 손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나는 이 판단을 굉장히 존중해요. 아툴 가완디가 쓴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서 사실은 이미 병원에서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이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합법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가 죽음을 앞당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과 불편을, 환자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처방하기도 한다. 이게 제가 봤던 제 아우의 아내가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에 고통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의식을 잊게 하려면 고통을 겪고 진통제를 주면은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뭘 택하겠어요? 진통제 처방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사실은. 로이 리게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누구의 몸이냐 말이에요. 누구의 죽음이고 누가 내 생명을 소유하고 있길래 내 결정을 가로막고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 얘기죠. 저는 기본권에는 한 가지 빠져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본권이냐? 책임 있게 죽을 권리. 그냥 죽을 권리는 저는 반대예요. 책임 있게 죽을 권리,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 스위스에서 제일 먼저 인정해 줬죠. 한 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37%예요. 하루에 782명이 우리나라 평균 세상을 떠났는데 그중에 37%가 암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요. 저는 그래서 아름답고 멋진 죽음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즘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고통을 극소화하는 노력은 허용되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죽음, 그것이 아니라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면 그건 오케이예요. 저는 그거 반대 안 해요. 신앙의 이유로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스스로 끊지 않을 거야. 그런다면 오케이. 그러나 그 고통 없는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이제 돌려드릴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난 it's okay. 이렇게 해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위스의 디그니타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인이 보니까 2016년, 2018년에 한 분씩 이 길을 택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 100명 정도가 한국인이 등록되어
있어요. 특히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2018년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존엄사법에 의해서 1년 동안 53,900명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끈질기게 살아남는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없었을 때는 의사들이 또 세상이 끈질기게 살아남도록 괴롭힌 거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사람을 괴롭힌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는 야만과 폭력 세계에서 야기되는 고통을 극복해왔다. 고통 대신 평화를 택해온 것이다. 민주사회는 이 전통을 이어받았고 이 전통은 차별, 배제, 증오, 혐오의 벽을 넘어서는 길을 열어왔다. 이런 과제를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이어가야 되는 거지요. 또 인류사회 구성원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는다. 죽임은 거부하지만 죽음을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고통스러운 죽음을 강요하는 재래의 죽음의 윤리에서 벗어나 고통 없는 평화로운 죽음,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 어느 편이 인간성을 지키는 사회일까?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의 10개 주가 죽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10개국이 그러니까 작년 12월 17일 스페인 하원이 안락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통과시키면 거기서 마지막 10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인간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 드리는 질문입니다. 진보일까? 타락일까? 고맙습니다.